안녕하십니까. 현상학과 하이데거 6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현상학과 하이데거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풋살 현상학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심리학 세 번째 영상으로 본질 직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내용이 전체 그 책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저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현상학의 이념,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심리학 영상이 3개인데요, 현재로. 예. 세 번째 부분이 바로 본질 직관. 오늘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 직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설이 학문을 시작할 때는 수학자로서 출발을 했었죠. 수학자로 출발을 하면서 특별히 후설은 수학의 기초, 논리의 기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기초에 대해서 토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연구의 와중에 브렌타노를 만나게 되면서 특별히 심리학주의라고 하는 것에 경도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브렌타노의 영향으로 심리학주의자로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던 후설이 썼던 글이 수의 개념에 관하여 산술의 철학을 썼던 거죠. 이때의 후설은 심리학주의자였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술의 철학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왔는데 그때 프레게라든지 나토르프라든지 볼차노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게 되면서 후설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논리연구 1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논리연구 1은 그야말로 이제 심리학주의자에서 객관주의자 혹은 논리주의자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그런 이제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연구 1을 통해서 논리주의적이고 그리고 객관주의적인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연구 2에서 본래의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주의는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주의나 객관주의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 둘을 종합한 이 둘을 종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지향성 그리고 주객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논리연구라고 하는 책이 이 논리연구 2가 이듬해에 나오게 되는데 1년 안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논리연구 1이 출판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논리연구 1은 서론적이었던 것이고 이 이제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논리연구 2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인식론적인 그러한 입장의 저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향성과 상관관계가 제시되면서
이제 후설의 이제 본래적인 입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후설이 새롭게 또 천재적으로 제기한 그런 이제 관점이 바로 범주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설은 자신의 방법을 철저하게 직관에 따라서 해명하는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이제 후설의 직관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직관의 방법이 범주에도 적용된 것이 바로 범주적 직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 대상에 감성적 지각이 대응하듯이 이 범주적 대상에 범주적 지각 혹은 이제 직관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감각적 지각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립된 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 감각적 지각은 언제나 범주적 지각과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컵을 볼 때, 뭐 여기 이제 이 컵에 이런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주도 여기에 함께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범주를 직관하고 지각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후설의 새로운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주를 직관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 범주적 직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가져와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지각과 범주적 지각이 서로 함께 얽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물들 자체가 범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설에게 있어서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서 이야기하는 순수 오성의 사고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범주라고 하는 것은 12범주가 있죠. 그래서 양과 질과 관계와 양상이라고 하는 4가지의 구분에서 12개의 이 범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형식이죠, 형식. 그러나 후설에게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이 범주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형식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은 아니고 초감성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범주는 형식이 아니고 범주는 내용이고, 이 범주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감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성 위에 구축된다라고 후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성적 지각과 범주적 직관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성적 지각이 기초가 되는, 기저가 되는 작용이고, 범주적 직관은 기초 지어진 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범주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요, 내용. 내용이고, 그리고 초감성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주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이지 않은, 물론 이제 감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감성적이지 않은 더 높은 층의 대상의 영역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주적 직관, 이 범주적 작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범주적 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합작용과 이념화작용을 분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주적 작용이라고 할 때 종합작용과 이념화작용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이념화작용, 이것이 바로 본질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질직관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질직관을 위해서는 형상적 환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후설이 많은 환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적 환원, 현상학적 환원,
선험적 환원, 생활세계적 환원, 이런 이제 환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형상적 환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적 환원은 뭐냐면 사실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형상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그 종류의 예로서 사물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일반 형식을 말하게 되는데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컵을 보게 되면 이 컵을 병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또 컵을 숟가락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컵을 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무엇을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데아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후설은 칸트의 이데라고 하는 이런 이념보다는 형상이라고 하는 에이도스 이런 이제 말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며 형상이며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반성에는 경험적 일반성과 순수 일반성이 있는데 이 본질은 순수 일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형상도 되고 그리고 순수 일반성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본질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본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본질 직관, 본질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사과가 있을 때 이 사과라고 하는 종 일반자를 파악할 수가 있죠. 사과가 복숭아나 자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사과의 본질을 직관하는 이런 과정을 이념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차후에는 본질 직관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상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직관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본질 직관의 예비 절차인데 후설은 때로는 형상적 환원이라고도 하고 본질 직관이라고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관이라고 할 때는 추리하고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관이라고 하면 대상을 단번에 파악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이 본질 직관도 단번에 파악하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단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단번에 파악하긴 하는데 그 과정과 단계가 사실은 나누어 보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볼 때 4시 35분을 단번에 파악하죠. 딱 보면 바로 4시 35분 알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침을 보고 이렇게 이제 4시구나 4시 그리고 분침을 보고 35분이구나 해서 합쳐가지고 4시 35분이 단번에 파악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되고 나니까 그냥 척 시계를 보게 되면 시간을 단번에 파악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모든 형상적 학문 방법도 물론 이렇게 이제 직관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직관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단계적 전진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질 직관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대상에 대해서 임의로 무한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자유변경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자유변경의 임의성이 얼만큼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본질 직관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될 정도로 이런 이제 임의의 대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임의의 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모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유변경의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를 이제 그 여러 이런 이제 그 모상을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다가 종합 통일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본질 직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변경에도 수많은 변경을 해보는데 이러한 변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불변적인 일반성이 본질성이 가려내져야 돼서 이것이 직관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포착되는 것을 바로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컵에 대해서 철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 현상학자들은 우체통을 가지고 현상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 이렇게 이제 철학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유변경의 과정이 이렇게 이제 의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유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거죠. 그런데 이 경험적 사실에서 어떻게 초경험적인 현상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후설은 임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의성은 원상을 변경해서 다양한 모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임의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의 세계에서 순수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수많은 자유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의 세계를 넘어선 순수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순수 가능성, 자유로운 임의의 왕국에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관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개체와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질은 사실의 세계를 초월하고 있지만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계에서의 개체의 파악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개체 직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직관을 기초가 되는 직관이라고 하고 본질 직관은 기초가 지어진 직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 직관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파악하는 경험적인 파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질 직관은 이런 이제 개체들의 특수성과 우연성을 벗어난 그런 직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특수 개체죠. 하지만 사과다라고 하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유 개념으로서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유와 종이나 보편과 개체에 대한 중세 보편 논쟁에서 비춰보게 되면 현상학은 어디에 가까운가? 플라톤적인 실제론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제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개체에 내재하는 것이고 개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본질 직관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본질 직관에서 그 개체 직관을 할 때 개체가 반드시 현실적 존재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상이나 기억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컵에 대해서 현상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컵이 있죠. 그러면 이 컵에 대해서 이제 현상학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컵을 우리가 그 의식에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컵 말고도 예를 들어서 종이로 된 컵도 있을 것이고 쇠로 된 컵도 있을 것이고 상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모든 컵을 다 이렇게 그 떠올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컵을 다 떠올려서 자유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본질 직관의 1단계인 자유 변경에서의 임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모든 컵을 다 이렇게 이제 떠올려서 자유 변경을 하게 되면서
본질 직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 이러한 이제 본질 직관의 절차를 순수 귀납의 방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귀납이 아니라 순수 귀납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얻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일반성은 그래서 경험적 일반성과는 다른 그런 이제 그 순수 일반성이 도출된다는 거죠. 순수 일반성은 경험적 일반성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적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적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과 개연성을 면할 수가 없는데, 순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오리한 일반성, 무제약적인 타당성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라고 하는 거죠. 경험적이라고 하지 않고 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통상적인 우연성과 개연성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임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성은 후설 본질 직관 작용의 근본 성격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체의 우연성, 특수성, 현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 가능성, 아프리오리한 필연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본질 직관이고 현상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설 현상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현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가능성과 아프리오리한 필연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될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사실의 세계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함과 낯섦과 심지어는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후설에게 있어서 이 아프리오리한 필연성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본질에 대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개체에 대한 감성적인 지각과 분리되지 않고 그걸 토대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아프리오리한 필연성이 모든 경험적 개별성의 미리 규칙을 과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대해서 자유 변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책상에 대해서 다 상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눈앞에 있는 책상부터 어릴 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던 책상, 이런 이제 숱한 책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책상을 다 상상해야지 임의성이 이제 그 확보가 되고 그 자유 변경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책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 변경을 하는 사람이 의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산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자유 변경의 과정은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 변경의 과정에서 이미 제약이 이루어진 거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유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착적인 본질이 사실은 자유 변경을 앞질러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성격이 좀 바뀌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감성적 지각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범주적 직관이나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또 생각할 것이 바로 이런 이제 그 아프리오리한 필연성이 또 미리부터 규칙을 과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질은 자유 변경에서 처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수동적으로 선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인 것이죠. 이렇게 미리부터 수동적으로 성구성되어 있는 이 본질을, 이것을 이제 그 본질 직관은 능동적으로 직관하여 파악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미리부터 수동적으로 성구성되어 있고, 이런 성구성되어 있는 본질을 본질 직관이 능동적으로 직관해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본질은 사실에 우선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본질학이 사실학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학인 현상학은 모든 사실학, 사실과학에 대해서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까지 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질학인 현상학에 있어서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비 조건인 것이죠. 물론 이 본질 직관은 개체 직관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본질이 사실은 사실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과연 사실과 경험의 세계에서 아프리오리한 필연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유 변경이 정말로 임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여전히 후서를 괴롭히고 있었던 의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고민이 깊어지게 되면서 후설은 선험적 현상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본질 직관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도 때로는 바르게 산임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릇되게 산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본질 직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적이고 불충전적인 그런 본질 직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충전적인 본질 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런 임의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이제 완전한 그런 이제 그 확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본질 직관을 매우 이렇게 중요한 발견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1925년에 하이데거가 프롤레고메나 주어 게시테 데스 자이트 베그립스라고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 개념의 역사를 위한 프롤레고메나 이런 이제 강의가 되는 거죠. 이 강의에서 이 본질 직관을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이데거가 이 강의에서 후설 현상학의 위대한 세 가지 발견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향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주적 직관, 그리고 아프리오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본질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향성, 본질 직관, 아프리오리의 근원적 의미,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에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학의 방법은 광범위한 학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본질 직관의 새로운 방법, 이것이 다양한 학문에 적용되어서 큰 감동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셜러, 가이거, 펜더, 라이너하, 링케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본질 직관의 방법을 각 학문에 응용해가지고 윤리학, 미학, 논리학, 법학, 심리학 분야에 이제 원용해가지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성과에 힘입어서 현상학적 운동은 굉장히 힘을 받아서 전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적 심리학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본질 직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선험적 현상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